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당신의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안녕하세요. 윤진아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어마어마한 변화를 트럼프가 가져올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미국 대선이 얼마 전에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일부에서 따져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금리에 딱 집중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꿈꾸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 그래서 펼쳐나갈 미국의 미래라는 게 딱 아귀가 딱딱딱 맞아서 이해가 네. 쏙 갔는데 네. 그중에 중요한 카드, 중요한 수단, 그리고 목표일 수도 있겠고 금리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 네. 금리를 저주한다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단어 중에 조달금리, 사업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리는데 이자가 높으면 사업가 입장에선 진짜 열받는 일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그 구원이 있는데 그가 금리를 미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이용할 것이다. 혹은 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음. 높은 금리를 혐오하는 음.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네. 여러분 혹시 2017년 이후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도 이제 파월과 트럼프의 역사가 있었죠. 저는 그때 현장을 이솝우화처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떤 명장면이 있는데 네.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게 장면이요? 뭐냐면요. 트럼프의 뒷모습이에요. 트럼프가 TV를 보고 있어요. 네. TV 속에 파월이 금리 결정 결과를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해요. 동결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맥도날드 먹으면서 화나 있어요. 안 내리고 동결을 해? 안 내리고 동결하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트위터를 합니다. 아, 네. 네.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rate cut 금리 인하해라. or 안 하면 I will cut you. 너를 자르겠다고? 너를 자르겠다. 어. rate cut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 안 할 거면 너를 자르겠다. 나름 라임을 맞춘 거구나. 네, 그렇게 트위터를 했던 여러분 네. 굉장히 유명했던 정말 유명했던 그렇게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관여했던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단 연준이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네.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금기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죠. 트럼프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인물이니까 그래서 익숙해지고 약간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채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도 그냥 이제는 반응도 안 하는 거죠. 웃어넘기는 느낌인 거죠. 재미삼아 보는 거죠. 그게 트럼프 2기에서도 그런 어떤 채통 없음과 연준에 대한 개입라는 이런 게 좀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화 정책과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엄연히 분리돼 있고요. 재정 정책은 재무부에서, 통화 그렇죠. 정책은 연준에서. 엄연히 분리돼 있고요. 네. 그것을 코멘트할 만한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권한이 없는 거고요. 컷하는 자격도 없죠. 자격도 트럼프에게.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삼권 분립 제도자. 삼권 분립.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다른 제도권하에 있는 각각의 수장인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에 있고 국회의장이 밑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각각이 다른 제도에 있는 각각의 수장인 겁니다. 약간 굳이 얘기하면 네네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있는 권위자와 천주교에 있는 권위자인 거지 누가 위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도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만둘 거냐고. 요번에 참 0.25% 포인트 낮추는 그 기자회견에서. 예, 네. 기자들이 2번인가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새벽에 그걸 지켜보거든요. 실시간으로. 예, 저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숙명. 1년에 8번은 당연히 그 현장을 역사와 함께 해야 된다. 분기별로 2번씩. 그렇죠. 빡세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데 기자가 이제 생생하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질문을 합니다. 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음.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음. 법적으로 다시 한번 under the law 음. 법적으로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음. 그것을 내가 법에 따라서 그만둘 의무가 없다. 음. 그래서 임기를 다하겠다. 음. 명확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는 법에 따라서까지 음흠. 임기를 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임기를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일관성?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있음을 어. 다음 아. 후대의 연준 의장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렇네요. 중요한 겁니다. 벤 버냉키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 어마어마한 혼란? 연준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사적인. 어. 그러니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준 역사적인 의장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한 번씩. 무시무시한 모임이네요. 그쵸. 그 의장들을 선배 의장들한테 후배 의장들한테 아. 그 자리 다시는 못 가요. 너 이 연준을 망친 녀석 이러면서. 그쵸. 임기를 다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뭐 나오는 거면 몰라도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그것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일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트럼프가 돼서 약간 슬픈 사람, 뭐 타격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파월 사진이 약간 슬픈 표정의 사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저금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파월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일종의 이제 피벗의 시대. 이게 점점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 금리로 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내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둘이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킬 여지는 그렇게 없지 않나. 너무라는 생각도 갈등을 드는데. 일으킬 여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피벗의 시대 맞고요. 그리고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하는 추세예요. 한국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러피언 국가들, 스위스, 스웨덴 기축통화국들 보면 유로존, 영국, 뭐 캐나다 그거는 다 경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먼저 2% 수준에 잡혀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먼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역시 물가 상승률과 고용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네. 지금 봤을 때 굳이 5.5%, 5%, 4.75%를 유지할 만큼의 물가 상승률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 고용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제약적인 높은 금리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지만 4.75%라는 금리도 역시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아하. 지금 PC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7%거든요. 헤드라인 PC 물가 상승률로 보면 2.1%니까 헤드라인으로 보면 이미 왔고요. 이미 2.34%가 아이디얼하다고 보면 이미 온 거고 그리고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4.75%의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가 상승률을 4.75만으로도 잡을 수 압도하네요. 있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만 생각하면 고금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고용만 생각하면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지금 두 가지가 아슬아슬한 국면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물가도 아슬아슬하고 고용도 아슬아슬해. 물가는 살짝 오를 것 같고 고용은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그렇죠.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돼요? 좀 아슬아슬하게 천천히 어.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기조인 것뿐이에요. 네, 그런 기조이니까 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아하.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5% 금리는 너무 과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지 연준 의장이 만장일치로 네. 판단해 나가는 그런 수준의 금리 레벨인 것이지 뭐 지금 비컷하고 또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예. 약간 올해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말에 몇 번씩 내려갈 거야 막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지표들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저는 원래부터 네. 뭐 올해 다 내려갈 거야라고 보진 않았고요. 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내려가면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음. 그런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된 기대, 아, 희망. 희망, 음. 과도한 기대, 음. 김칫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실망하면 또 그걸 또 음. 주식 시장이 반영을 과도한 하더라고요. 기대였다가 예. 실망하는 일이 있어요. 과도한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하는 일이 없는데. 음흠.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은 점진적이고 더디고 느리게 전개될 텐데 음흠. 굉장히 빠르고 큰 폭으로 금리에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면 네. 괜히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쵸. 많아지죠.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음흠. 그걸 과도한 기대도 위험할 수 있겠죠. 음. 파월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0.5를 저번에 내렸는데 이번에 0.25%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독자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음흠. 트럼프가 됐으니까 파월이 선물처럼 한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도 선물 계시고 세게는 못 주고 요 정도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또 했으니까 아. 트럼프를 무시하는 거다. 나는 저 사람 상관없이 내가 그냥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준 무시한 거다. 거다. 그럼 뭐냐? 저는 어떻게 어쨌든 보세요? 임기 전이니까 네. 역시 무시한 거다라고 봅니다. 아, 임기 그래요? 전이니까. 어쨌든 음. 됐으니까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요. 지난 9월의 금리 인하가 정치적 금리 인하였다. 9월 빅컷이 정치적 빅컷이었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네. 그러면 11월에 안 하면 될까요? 아. 너무 대놓고 정치적 금리 인하였다는 걸 뜻하죠.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정치적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라도 빅컷을 9월에 했다면 베이비 컷이라도 11월에 해야 정치적 금리 인하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를 무시하는 결정이다라고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 결정이 그닥 비합리적이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적으로 보는 거고 네.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는 게 무시다. 맞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금리 인하라는 선물은 자기 임기가 시작됐을 때 전폭적으로 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요이땅하고 성과가 되니까. 그렇죠. 네. 금리 인하라는 선물은 내가 주고 싶어. 물가 안정이라는 선물은 내가 주고 싶어. 좋은 경기, 뭐 기업 유치 다 내가 주고 싶어. 내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을 멈추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한번 트럼프 입장 바꿔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셨나 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어쨌든 파월은 아직도 바이든 사람이고 트럼프를 무시한 행위다. 둘 중에 하나로. 정말 신기한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을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몰랐나? 파월의 어떤 스탠스랄까?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할 것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이든의 인물됨을 바이든은 그 파월의 인물됨을 파월은 다소 AI 같은 인물이다. 무슨 의미예요?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자기의 어떤 보스에게 딱 적절히 맞춤화하는 인물이다. 그래요.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자. 어허.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에게, 바이든 시대에는 바이든에게 맞춤화하는 그럴 줄 아는 인물이다. 굳이 따지면 정치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 나는 경제 지표 보고 그래서 결정한다라는 무슨 말을 질문을 하든. 수도 없이 해가지고 그건 네. 저는 하나만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뭐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 AI죠. 무슨 아. 질문을 하든 데이터 디펜던. 틀린 말 하나니까. 근데 제가 음. 파월과 트럼프가 그렇게 갈등을 빚을 만한 상황은 크게 안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속한 것들을 보면 재정 면에서도 돈 되게 많이 쓸 것 아. 같다. 그다음에 감세 정책도 엄청 많이 아까 우리 말했던 법인세를 비롯하여 그런 걸 보면은 국채를 좀 많이 찍어야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럼 빚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통제가 되는 예, 건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 하원 의원까지 레드 수입인 거예요. 다 공화당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거침없이 음. 공화당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정책이 제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뭐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대로 이행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재정 정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음. 그게 해리스가 구상했던 방식 음. 블루 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2배 수준이라고 추산이 음. 됩니다. 재정 적자 수준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과도한 국채 발행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네.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시장 금리죠. 네.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너무나 높은 금리는 부담이 되고 그럼 이자 비용은 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기업과 가게는 또 힘들어지고. 네. 음.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그 이자 비용, 그렇네요. 정부가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 규모가 국방비랑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은 거의 빚더미 위의 네, 나라잖아요. 네. 그 정도니까 음. 그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시장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유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유도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반드시 물가 안정을 사수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밖에 없죠. 기준 금리. 그게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트럼프 과제죠. 입장에서. 예. 자연스럽게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자니 금리가 음. 엄청 높아질 텐데 네. 그러면 다른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지 이런 걸 음. 통해서 왜냐하면 환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네.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물가를 꽉 내려잡아야 되는데 그럼 기업 뭐 생산자들을 뭐 통제한다던가 뭐 이런 네. 일이 그 있을 것 대표적인 같기도 방법이 하고. 네. 대표적인 방법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어딜까요? 러시아일까요? 어딘가요? 이란일까요? 사우디일까요? 미국인가요? 미국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더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낼 것을 그림 그리고 있는 인물이 또 역시 트럼프군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펜실베니아 경합주가 그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파쇄법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 협약을 싫어합니다. 이게 다 또 상통하네요. 다. 그 세계관이. 그리고 논리적이다. 트럼프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이 역시 대장주고요. 트럼프의. 그리고 조선업.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려면 생산을 이제 많이 해서 석유 수출국이 돼야 되고 석유 수출국이 되려면 조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조선업 그렇죠. 당신네 나라에게 천연가스, 도움을 원유. 구하겠습니다. 이랬군요. 그렇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자국 내 수요로만 막 머물려면 조선이 필요 없지만 이게 다 그림이에요. 와, 그게 뭔가 음. 되게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트럼프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건 어떤 일종의 행위 양식에 대한 평가고 그런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세웠다는 인상을 받네요. 네. 이 말씀을 근데 들으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2022년에 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가였군요. 국제 유가와 3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인데 네. 역시 원자재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는 거죠. 음. 원자재 가격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의 80%가 뭐예요? 물? 물.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공기? 원유예요, 아, 원유. 원유요. 죄송합니다. 우리- 네. 네. 공기도 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런 것들을 네. 80%가 원유로 구성된 거예요. 이게 다 그렇네요. 원유로 만든 거예요. 네. 이 모든 게. 음. 예. 합성 섬유부터 얘는 시작해서 알파카인데 따시겠네요. 네. 근데 그런 음. 거예요. 이해가시죠? 음.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아, 겁니다. 그렇네요. 낙농업도 그래요. 그렇죠. 화학 비료도 원유로 만들고요. 그렇네. 예. 와,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를 잡아버려서 저물가를 유지시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단이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음. 그리고 전쟁을 멈추잖아요. 음. 그리고 전쟁을 멈추고 재건 사업 하고 아, 각종 또 곡물 공급하고 그렇네요. 원유 자원 공급 많게 만들고 하는 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효율화, AI. 미국 너 네. 더 잘 살겠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음, 요소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사 납입하면 음. 국제 유가 상승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 그랬지만 전쟁 나면 반드시 국제 유가 상승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이지만 국제 유가가 반드시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 하향 안정화돼요. 음. 왜요? 글로벌 경기가 중국이 안 쓰니까. 중국 경기가 기울고 음. 세계 경기가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마당에 전쟁이 나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져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요인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관세 올라간다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 압력이 작용할지라도 음흠.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밖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같이 고민하고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단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들이 많군요. 그렇죠. 당장 원유가 그 나라에서 생산되니까 가능한 카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이달 말에 음. 또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야말로 진짜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 경기는 안 좋아지니까 금리는 내려야 될 것 같고 내리자니 또 부동산 가계 대출이 올라갈 것 같고 또 우린 다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동결하다가 저번에는 한번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떡할까요? 세계 주요국들의 피벗의 행보 중에 네. 한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 가장 느린 편이에요. 음. 네,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거의 10월 11일 금리 인하가 거의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주요국 중에. 음. 그러면 금리 인하가 왜 늦은 것이냐? 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물가죠. 그럼 물가를 보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최근 2개월 동안 2%가 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을 2번 연속 기록했습니다. 1.6, 1.3. 이것은요 어떤 수준이냐면 버스 떠난 수준입니다. 너무 내려갔어요. 너무 내려간 네. 겁니다. 이게 버스 정류소에 너무 천천히 달려. 진작 갔어야 되는데. 더 일찍 내렸어야지 이 말씀이고. 물가를 고려한다. 물가만 봤을 예. 때는. 버스 떠난 수준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가 아닙니다. 음.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훨씬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 일본처럼 여러분 30년 동안 임금 동결되면 괜찮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한 일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이 정도면 실기한 수준입니다. 예, 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2%로 내려오기 전에 금리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물가를 고려하면 네, 물가는 그렇고. 두 번째 내수 경기. 여러분 내수 부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근데 22년, 23년, 24년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트리플 딥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낮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이거 트리플 딥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24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2.5%로
역사상 가장 강하게 음. 하락세입니다. 네.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했다. 심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연속 2%를 밑도는 이런 현상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흠.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 편을 보면 네. 우려되는 게 가계부채,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음.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소 좀 둔화시켰어요. 잡았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역시 금융규제 덕분에 음.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둔화된 국면에서는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맞아요. 이런 네 가지 조건에서는. 다만 마지막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았습니다. 환율인가요? 환율이죠. 음. 환율이 지금 1,400원도 돌파했기 때문에 음. 이런 환율을 안고는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확률이 아닙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일단 11월 말 11월 28일이죠.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지 음흠. 1,350원 밑으로 떨어지는지 네. 이걸 지켜보면서 떨어진다. 음.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하.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금리를 좀 미리 내다보고 싶은 분들은 환율에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350원 밑으로 간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거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고. 변동폭이 심한 모습이 불안하게 전개되면 네. 용기 내서 금리 인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추세적으로 상당한 안정세의 흐름이 유지된다. 20일 정도면 사실은 충분하기도 합니다. 기대해 볼 만하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입장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리는 맞아요. 요소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 외평기금 조금 다른 얘긴 한데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가져올 어떤 조건들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환율 변화도 그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외평기금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세수 부족 때 쓴다더라라는 기사가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외평기금 쓰는 거 괜찮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저거 제가 이렇게 조금 봤는데 네. 외국환 평형기금이 또 다른 기금 대비 또 많이 써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또 주머니가 크다고 저렇게 많이 쓰는 건가? 아니면 자신감이 있어서 저기서 많이 꺼내 쓰는 건가?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세수 추계를 하거든요. 네. 나보에서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음. 이게 세수 부족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수 결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수는 이만큼 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세수가 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세수가 100원까지는 없는 거예요. 7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원이라는 세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세수 결손이죠. 네. 추계 대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30원만큼을 다른 자금을 끌어다 쓰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결국 아까 보여주셨던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청약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데없는 기금이 아니에요. 다 쓸데 목적이 있는 있는 기금이에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몇 조씩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쓸데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안 된다. 아프네요. 되게 아프고요. 세수 추계를 30조 원 가량을 잘못한 거예요. 네, 정확히 29억 몇천. 29조. 29조 6천. 29조 6천억 원. 네.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은 그만큼 경제를 못 읽는다는 거죠.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낙관적으로. 그래서 낙관적으로 우리 못 유명한 읽었구나. 표현이 상저하고 네, 그거.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면 어. 그만큼 이만큼 세수가 거치겠지. 네. 예를 들어서 법인들은 30조 정도 세금을 더 내겠지.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러면 작년에도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올해도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그만큼 세수가 이만큼 음. 거치겠다라고 전망하겠죠. 음.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세출을 계획하겠죠. 네. 세수 결손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부랴부랴 다른 기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 이게 2년 연속이고 저는 환율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네.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지금 경제적 조건이 세계적으로 확 변하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안전하게 빗장을 좀 걸어야 될 거 빗장을 건다는 표현보다는 준비를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외평기금 쓰는 건 더더욱이나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요. 겁 세게 먹을까요? 아, 이 트럼프라는 인물됨, 네. 인물됨에 물론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11월, 12월이니까 이제 시간이 그래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트럼프 재임 직전이니까 조금 위안은 삼을 수 있겠지만 이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선행성이 매우 강하기 네. 때문에 트럼프 재임 전에 선반영되면서 트럼프가 뭐 하겠다 할 때마다 막 들쭉날쭉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음흠. 예. 그래서 특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쟁이 그렇죠. 종식될 것 같다는 기운이 있다가 음. 갑자기 누가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또 음. 불안하면서 달러 자금으로 쏠리면서 강달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럴 거고요. 수 있죠.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금 성격이 음. 비상금이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지금이 비상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죠. 근데 네. 비상금이 없으면 비상 상황에 대응을 못합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음. 정말 이만큼 세수 추계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30조만큼의 세수 추계, 세수 펑크가 있다. 음. 이거는 말이 30조지. 사실은 이게 기획재정부의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세수를 추계하고 세수를 집행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하나의 중요한 역할, 세수 추계를 실수한 거잖아요. 2년 연속이나. 네. 그리고 300조 중에 30조를 실수한 거예요. 10%. 10%. 3조가 아니라 30조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네네네.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어떤 정부든 절대 이런 실수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이 GDP 정말 10위권에 있는 이런 나라가 선진국 다운 면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쭙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중요성이 절감이 되고요. 이제 정부가 그 부분은 좀 잘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25년 트럼프가 바뀐 세계 질서 이 속에서 이런 먼지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경제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좀 팁을 마지막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2.0이라는 일단 책을 그걸 읽으시고요. 봐야겠네요. 거기에 지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까? 네, 읽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그냥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하면 참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을 썼거든요.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럼프의 인물됨, 그 트럼프의 정책 방향,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정책 기조 이것을 사실 알고 계시면 그게 불확실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신다면 네. 조금 더 속 시원하게 2025년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네. 꼭 이 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준비를 트럼프라는 인물 그리고 이 미국 새 정부가 4년 동안에 전혀 다른 송두리째 바꿔놓는 새로운 기조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한번 청사진을 그림 그려보시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의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뭘 할지 모르는 인간이고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지도자라는 인식에서 나름의 한 방향을 위해서 가고 있고 그 과정이 과거에 못 보던 방식이라 불확실해 보이고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나름의 한 목적성을 가지고 패턴이 읽힌다라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서에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런 패턴과 목표를 읽으면 25년을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경제적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